결혼 10년. 우리 집 냉장고는 시동생네의 작은 금고였다. 매주 어김없이 찾아와 냉장고를 털어갔다. 남편은 늘 내 동생, 딱한 사람이니 당신이 좀 이해하라고 말했다. 그러던 그날 고혈압이신 시아버지를 위해 반나절 내내 정성껏 고아낸 혈압 안정용탕을 시동생네 가족이 야식으로 전부 먹어치웠다. 그러고는 노인에게 기름진 족발 야식을 시켜드려 시아버지가 두 번째로 입원하시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의 인내는 한 무리의 짐승들을 키워냈을 뿐이라는 것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나는 그들에게 진짜로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무엇인지 톡톡히 보여주리라 맹세했다. 랭이, 형님, 이 제주 옥돔 몇 상자 그냥 놔두면 썩기만 하잖아요. 우리 민수 머리 좋아지게 좀 가져갈게요. 동서 최유라가 새빨간 네일아트를 한 손을 발톱처럼 뻗어 우리 집 양문형 냉장고 안으로 들이밀었다. 내가 오후에 지인을 통해 막 공수해온 귀한 제주산 옥돔을 보자기에 휙 담아버렸다. 그 보자기에는 마트 초특가 세일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남편 김민주는 바로 옆에 서서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보자기를 더 크게 벌려주었다. 가져가, 가져가. 한 가족인데 뭘. 형이랑 형수한테 사양할 거 뭐 있어. 최유라는 나를 향해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담긴 의기양양함과 경멸이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럼요. 형님이랑 저랑 남인가요 뭐. 말을 마친 그녀는 냉동실에서 수입산 한우일 플러스 등심 스테이크 2팩을 자연스럽게 꺼내갔다. 내 속은 타들어갔다. 지난 10년간 이런 장면은 매주 반복되었다. 나 박서연, 42세, 결혼 12년 차, 10년째 전업주부. 우리 집 냉장고는 시동생 김민훈의 가족의 무료 마트였다. 그들은 매주 어김없이 찾아와 냉장고를 털었고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간 적이 없었. 수없이 남편에게 불평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하나뿐인 내 동생이잖아. 걔네 형편도 안 좋은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때? 당신 너무 쫀쫀하게 굴지 마. 쫀쫀하다고? 최유라가 입고 있는 샤넬 신상 트위드 재킷과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까르띠에 팔찌를 보며 남편에게 묻고 싶었다. 대체 어느 눈으로 동생네 형편이 안 좋다고 보는 건지. 나의 인내는 그들 눈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런 냉동 생선은 눈알만 봐도 선도가 떨어진 게 뻔한데 무슨 제주 옥돔이라고. 저 스테이크도 마블링이 엉망인 걸 보니 딱 봐도 잡육을 뭉쳐 만든 가공육이구만. 뭘 모르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나 속겠지.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날카로운 말들을 삼켰다. 바보들과는 상종하지 말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최유라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신선 야채 칸을 열어 내가 따라 이유식을 만들어주려고 사둔 유기농 채소와 과일마저 싹쓸이했다. 형님 고마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묵직한 봉지 2개를 들고 시동생의 팔짱을 끼고 콧노래를 부르며 사라졌다. 민주는 문을 닫고 돌아와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또 누구 보라고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 재수 씨가 음식 좀 가져간 게 뭐 대수라고. 우리 집에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그의 그 당당한 얼굴을 보자 위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민주는 내 시선에 기가 죽었는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돈 줄 테니 다시 사면 되잖아. 그는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나의 헌신이 고작 지폐 몇 장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내가 정말로 신경 썼던 것은 그 물건들이 아니라 내 남편으로서 그의 마음이 이미 겨드랑이까지 틀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행주를 집어들고 최유라가 만졌던 냉장고 문을 힘껏 닦았다. 마치 그 위에 묻은 역겨움과 굴욕을 지워내려는 듯이. 민주는 재미가 없었는지 거실로 돌아가 TV를 켰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축구 경기 함성이 터져나왔고
그것은 내 얼어붙은 심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갑자기 너무 지쳤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은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나의 마지막 생기마저 소진시키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나는 메시지를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는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최유라가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린 것이었다. 사진은 우리 집에서 가져간 식재료들이었다. 오늘도 형님 댁에서 포식. 호주산 랍스터의 한우 스테이크는 역시 최고. 우리 형님, 사람은 좀 답답해도 우리한테는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 밑에 시어머니가 첫 번째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너도 동서한테 좀 배워라. 좋은 며느리가 되는 법을. 나는 그 카카오 스토리를 보며 냉장고를 닦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 최유라, 너한테 배우라고? 넌 그럴 자격 없어. 나는 답글도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경기에 집중하며 귀찮다는 듯 물었다. 왜 또? 나는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당신 엄마랑 재수 씨가 올린 것 좀 봐. 내가 재수 씨한테 좋은 며느리 되는 법을 배우래. 민주는 흘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에이, 엄마가 그냥 해본 소리겠지. 뭘 그런 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배고프니 얼른 밥이나 차려. 나는 글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만약 언젠가 나와 당신 엄마, 당신 동생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당신은 누굴 선택할 거야?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을 들은 듯했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 당연히 우리 엄마랑 동생이지. 얼른 가서 밥이나 해. 여기서 생트집 잡지 말고. 좋아. 정말 좋아. 이것이 내가 얻은 대답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밥을 했다. 다만 내가 사온 식재료는 딱 나와 딸 두 사람 분량이었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 위에 반찬 2가지와 국 하나만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반찬이 왜 이것뿐이야? 나 오늘 저녁에 한잔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를 덤덤하게 쳐다보았다. 냉장고가 텅 비어서요. 식재료가 없네요. 링얼, 식재료가 없으면 사러 가면 되잖아. 내가 매달 생활비를 얼마나 주는데 다 어디다 쓴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짜증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나는 고개를 들어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당신 생활비요? 마지막으로 생활비 준 게 석 달 전 아니었나? 300만 원. 그 돈이 당신 동생네가 일주일에 여기서 가져가는 것들 값이나 될 것 같아요? 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자줏빛으로 변했다. 당신 여자가 돼서 뭘 그렇게 일일이 다 따져? 내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들다고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웃음이었다. 그래요. 힘들겠죠. 힘들어서 집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전부 내 돈으로 내고 딸 학비에 학원비도 내가 내고 심지어 당신 부모님 건강검진 비용까지 내가 냈죠. 김민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요. 이 집 대체 누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요? 이 말들은 10년간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었다. 뱉어내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끝없는 비참함만이 남았다.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그는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나는 여전히 덜컹거리는 문을 보며 내 마음도 함께 죽어버렸음을 느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다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다. 의사는 저염, 저지방, 담백한 식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통곡하며 나를 보자마자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매달렸다. 서연아, 네 아버지는 이제 너한테 맡길게. 네가 해주는 밥이 깨끗하고 영양가도 있잖니. 제발 내 아버지를 살려다오.
나는 그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장으로 향했다. 나는 오후 내내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고 가장 엄격한 영양 비율에 맞춰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천마 어두탕을 고았다. 그리고 담백하고 상큼한 반찬 몇 가지도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의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선, 역산이었다.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된 시아버지를 포함해 온 가족이 시동생 김민호네 집으로 축하 파티를 하러 갔다는 것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화투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왜 그래? 나 지금 바쁜데? 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귀찮아 보였다. 아버님은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 진짜 귀찮게 구네. 아버지가 모처럼 퇴원하셨는데 좀 기뻐하면 안 돼? 재수 씨가 직접 요리해서 한 상 거하게 차렸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데 당신이 만든 그 밍밍한 국물 같은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차가운 휴대폰을 쥔 채 텅 빈 병원 복도에 서서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반나절 동안 고아낸 그 탕을 들고 택시를 타고 시동생네 집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밀자 바로 열렸다. 거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화투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식당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음식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바닥까지 싹 비워진 큰 탕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천마 어두탕을 담았던 보온 도시락의 내소티였다. 그리고 나의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백주, 밭죠, 잔을 들고 친척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의 시어머니와 동서 최유라는 옆에서 부지런히 기름진 동파육과 족발을 그의 접시에 덜어주고 있었다. 그가 방금 퇴원한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유라가 나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다. 어머, 형님 오셨네. 너무 늦게 오셨다. 형님이 끓인 탕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버님 대신 다 마셨어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시아버지 앞으로 직진했다. 그의 얼굴은 알코올과 흥분으로 비정상적으로 붉었다. 아버님, 병원으로 돌아가시죠.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기분이 상한 듯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어딜 돌아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래, 서연아. 여기서 흥 깨지 마라. 우리 가족 다 같이 즐거운데 너만 꼭 그렇게 인상 써야겠니? 나는 이 가족, 내가 망쳐놓은 이들, 끝없이 피를 빨아먹는 이 흡혈귀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깨달았다. 그들에게 내 헌신은 무가치했고 내 걱정은 쓸데없는 참견일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 거통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 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딸의 것, 내 것, 민준의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짐을 거의 다 쌌을 때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서연, 빨리 병원으로 와. 아버지가 또 위독하셔. 나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라고? 빨리 오라고?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아주 위험하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버지를 일찍 모시고 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의 논리 없는 비난을 들으며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이런 책임감 없고 남 탓만 하는 남자를 사랑했다니. 김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나는 이 말을 뱉고 그가 반응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딸의 손을 잡고 내가 10년의 청춘을 바친 이 집을 한치의 미련도 없이 나섰다. 내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족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날이 밝았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친정에는 가지 않았다. 나는 딸을 데리고 시내 중심가의 한 5성급 호텔에 묵었다. 딸을 재운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잠긴 낡은 상자를 꺼내는 것이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자격증 몇 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국가공인 1급 건강관리사, 국가공인 1급 영양사, ACI, 국제시니어 영양사 자격증, 그리고 다양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빽빽하게 적힌 두꺼운 임명록도 있었다. 나는 그 위에 먼지를 불어내고 첫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황이라는 성을 가진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중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 대표님,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오랜만에 되찾은 자신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박서연입니다. 저 돌아왔어요. 링산. 전화기 너머의 황 대표는 5초간 침묵했다. 이내 그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 씨, 세상에 진짜 당신이야? 난 당신이 평생 현모양처로 살면서 강우를 떠난 줄 알았지. 드디어 돌아왔구나. 황기명 대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한정식 체인 수락안의 창업자이자 내가 결혼 전 마지막 직장의 직속 상사, 아니 파트너였다. 당시 그는 자본 운영을, 나는 핵심 기술을 맡았다. 식자재 구매, 메뉴 개발, 주방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VIP 고객을 위한 개인 맞춤 건강식단 컨설팅까지. 박서연 없이는 오늘날의 수락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황 대표님, 저 일자리가 필요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일자리? 서연 씨, 지금 내 뺨을 때리는 거야? 황기명이 즉각 반박했다. 수락안의 지분 30%가 아직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언제든 기술 총괄 이사로 돌아올 수 있어. 돌아와. 내 밑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합쳐도 당신 손가락 하나 못 따라가.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고마워요, 대표님. 하지만 지금 바로 복귀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우선은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시작하고 싶어요. 고객 몇 분만 소개해 주세요. 가장 까다롭고 가장 어려운 분들로요. 나는 돈이 필요했다. 그 집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돈이 시급했다. 지분 배당금은 있었지만 그 돈은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과거에 그 결단력 있고 자신감 넘쳤던 나를 되찾아야 했다. 문제없지. 나한테 맡겨. 강동에서 부동산 하는 이사장. 요즘 부친 건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내가 바로 당신 연락처 넘겨줄게. 걱정 마. 보수는 업계 최고로 맞춰줄 테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이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에 붙이는 전형적인 삼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환자로 가리는 음식도 많고 성격도 괴팍해 이미 영양사 7, 8명을 쫓아낸 상태였다. 나는 그와 딱 한 번 만나 30분간 대화했다. 나는 지루한 영양학 이론 대신 그의 부친이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고향 음식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리법을 개선하고 식재료를 대체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친이 기억 속의 맛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 자리에서 3개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억 단위의 선금을 지급했다. 첫 자금을 확보하자마자 나는 즉시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임대해 딸과 함께 이사했다. 삶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한편 김민준의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시아버지는 고비를 넘겼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 입원이 필요했다. 민주는 내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서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양심도 없어? 아버지가 이 지경인데 잠수나 타고 똑똑히 들어. 다시 안 돌아오면 이혼이야. 딸은 어디 데려갔어? 내 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 광기 어린 문자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자기가 보낸 모든 문자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버지 걱정뿐, 딸에 대한 언급은 협박 한마디가 전부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나는 답장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의 번호를 전부 차단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았다. 뛰어난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인맥 덕분에 내 고객은 점점 늘어났고 명성도 높아졌다. 나는 더 이상 부엌대기 전업주부 박서연이 아니었다. 고객들 입에서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박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 한 상장사 회장님의 컨설팅을 마치고 그분의 극진한 배움을 받으며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익숙한 BMW 한 대가 내 앞에 급정거했다. 차창이 내려가고 민준의 초췌하고 분노에 찬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 거처를 찾아낸 것이었다. 박서연, 차에 타.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회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박 선생님, 이분은?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말을 마친 나는 회장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박서연, 거기 안 서. 민주는 다급해져 차문을 열고 나를 잡으려 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즉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자중하시죠. 민주는 키 190cm 가 넘어 보이는 경호원들을 보고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는 경호원들 너머로 나를 향해 악을 썼다. 잘났네, 박서연. 아주 날개가 돋쳤어? 돈 많은 남자라도 잡았나 보지? 똑똑히 들어. 우리가 이혼하기 전까지 네가 쓰는 돈 한 푼 한 푼 다 내 돈 절반이 섞인 거야.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 마.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질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니 그와 한마디라도 더 섞는 것이 내 인생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앞에서 보란듯이 전화를 걸었다. 장 변호사님이시죠? 저 박서연입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재산 포기 각서 쓸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민준의 욕설이 멎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떠오른 경악의 표정을 보았다. 그는 아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은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의 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완벽하게 선을 긋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등 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쾅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혼뿐만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 앨범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가 오래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스캔본이었다. 매수인란에는 박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대금 지급 방식은 일시불 완납, 사용된 자금은 나의 혼전 재산이었다. 김민준, 당신은 꿈에도 몰랐겠지.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파트, 당신과는 단 1원도 관계없다는 사실을. 랭스, 장 변호사의 일 처리는 신속했다. 다음 날 이혼 합의서 초안이 내게 도착했다. 나는 훑어보고는 즉시 민준에게 발송해달라고 했다. 합의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딸의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민준은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둘째, 혼인 중 공동재산은 없다. 현재 아파트는 나의 개인 혼전 재산으로 내 소유이다. 민준은 일주일 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 셋째,
민주는 지난 10년간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한 노동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민준이 이 합의서를 받았을 때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다. 아니나 다를까 반나절도 안 되어 넷의 휴대폰 번호로 온갖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빗발쳤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찾을 수 없자 분노를 내 부모님께 돌렸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민준이랑 그 엄마가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쳤어. 네가 아주 독사 같은 년이라 자기네 가족을 죽이려 든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나는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혼해라. 나는 처음부터 민준이가 평생을 맡길 만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네 아버지도 그러시더라. 우리 박씨 집안딸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살 수는 없다고. 걱정 마라. 집은 언제나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전화를 끊자 눈가가 촉촉해졌다. 누군가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한편 시댁은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했다. 며칠 후 내가 한 고객의 집에서 전속 셰프팀을 교육하고 있을 때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연 씨,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박서연 씨를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맞고소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했어요. 나는 듣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혼인 파탄, 증거는요? 내가 그 집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요? 상대방은 이웃 주민들이 박서연 씨가 여러 대의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낯선 남성이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도 난처해 보였다. 기가 막혔다. 그들은 모두 내 고객들이었다. 민준과 그 가족의 생각은 정말이지 저급하기 짝이 없었다. 장 변호사님, 그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김민호 씨 회사에 내용 증명 하나 보내주세요. 명의훼손으로요. 그가 요즘 친척들 단톡방에서 제가 스폰서를 잡았느니 돈 많은 남자에게 빌붙었다느니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무례하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의 박서연이 그들이 함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 전쟁 기꺼이 받아주겠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일에 매진하면서 장 변호사와 이혼 소송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내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입소문도 점점 좋아졌다. 심지어 한 방송국의 건강 프로그램 제작진이 황 대표를 통해 나에게 연락해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나에게는 플랫폼이 필요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 이것은 단순히 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멋지게 여론을 뒤집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런데 방송 녹화 바로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그날 일을 막 끝냈는데 휴대폰에 지역 뉴스 알림이 떴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유명 한정식 체인, 수라간, 주방 위생비리 포착,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 심장이 덜컥했다. 즉시 기사를 클릭했다. 뉴스에는 몰래 촬영된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셰프복을 입은 한 남자가 라벨이 흐릿하고 포장지가 누렇게 변한 냉동육을 새 날짜가 찍힌 포장지에 옮겨 담고 있었다. 그 남자,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었다. 나의 시동생, 김민호였다. 그가 언제부터 수라간의 주방장이 된 거지? 나는 즉시 황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 대표는 전화기 너머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서연 씨, 전화 잘했어. 큰일 났어. 김민호 그 자식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쓴 것뿐만 아니라 식자재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것까지 밝혀졌어. 지금 식약처에서 조사에 들어왔고 우리 모든 지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 손해가 막심해. 나는 미간을 굳혔다. 김민호가 리베이트를 받고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썼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
그의 인성은 익히 알고 있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의 경력과 실력으로 어떻게 수라간의 주방장이 될 수 있었냐는 점이었다. 수라간의 채용 기준은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대표님, 일단 진정하세요. 김민호는 언제 입사했나요? 누가 채용했죠? 석 달 전쯤이야. 인사팀장이 직접 특별 채용했어. 내가 그때 해외 출장 중이라 돌아와서야 알았지. 인사팀장한테 물어보니 그가 황 대표의 말이 갑자기 더듬거렸다. 그가 뭐라고 했는데요? 김민준 씨가 당신 명함을 들고 찾아왔었다고 하더군. 김민호가 당신이 소개해준 사람이고 당신 남편의 친동생이니 특별히 잘 봐달라고 했다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좋아, 김민준. 정말 대단하네. 내 이름을 팔아 동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제 일이 터지니 그 뒷감당도 나한테 떠넘길 셈인가? 나는 심호흡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침착하게 황 대표에게 말했다. 대표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첫째, 즉시 공지를 올려 경영상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중에게 사과하세요. 둘째, 즉시 김민호를 업무상 배임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세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외적으로는 수라간의 기술 총괄이사인 박서연이 곧 복귀하여 직접 개선 작업을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하세요. 내일 대표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황 대표는 전화기 너머에서 얼어붙었다. 서연 씨, 이러면 당신까지 휘말리게 돼. 지금 여론이 최악인데. 휘말려야죠.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진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해요. 이번에는 그들이 원금의 이자까지 전부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다. 나는 옷장을 열어 10년간 처박아 두었던 커리어 우먼의 정장을 꺼냈다.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나 자신을 증명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다. 나는 방송국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방송 주제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작가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박 선생님,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거울 속 흔들림 없는 눈빛과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내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전업주부의 처절한 반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닝후. 다음 날 오전 10시. 수라간 본사 기자회견장.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회견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나는 황 대표와 나란히 단상에 앉아 수많은 매체의 카메라를 마주했다. 황 대표가 먼저 사과문을 낭독했다. 태도는 진솔했고 내용은 빈틈이 없었다. 이어서 그는 분위기를 전환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저희 수라간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과 정신의 핵심인 박서연 여사께서 그룹 CEO로 공식 복귀하여 이번 사태 수습과 향후 모든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석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모든 렌즈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박 대표님, 정말로 수라간의 공동 창업자가 맞으십니까? 왜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이번 식품 안전 위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된 김민호 셰프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표님이 직접 회사에 추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질문은 날카롭고 신랄하게 쏟아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평온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연입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먼저 수라간에서 발생한 중대한 과오에 대해 모든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음으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라간의 공동 창업자가 맞습니다. 10년 전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김민호 씨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제 가족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젠 시동생입니다. 전 시동생이라는 네 글자에 나는 힘을 주어 말했다. 기자석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 인격과 직업윤리를 걸고 맹세컨대 그가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저와 회사의 신뢰를 악용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그를 업무상 배임죄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법이 그에게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김민준 씨와 저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으로 보나 그 집안의 일은 저 박서연과 그리고 현재의 수라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내 말은 마치 폭탄처럼 회견장을 뒤흔들었다. 그 시각 도시의 한 구석 민준과 시어머니는 병원의 유료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이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들이 내가 전 시동생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숨이 넘어가 거의 기절할 뻔했다. 민주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에게 늘 순종적이고 복종하던 그 여자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온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즉시 내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번호는 이미 차단된 후였다. 그는 분하고 다급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악을 썼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끼는 그 잘난 아들 때문이라고. 이제 어떻게 온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 시어머니도 울부짖었다. 나를 탓해? 네가 무능해서 네 마누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내가 어쩌다 너희같이 한심한 것들을 낳았을까.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내가 모든 폭탄 발언을 던진 후 한 기자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졌다. 박 대표님, 방금 CEO로 복귀하셨다고 하셨는데 수라관을 이번 위기에서 구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10년이라는 경력 단절이 있으신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모두가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10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10년간 저는 밥을 짓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열정이 식고 시대에 뒤처졌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가정을 잘 꾸리는 여성이 자질구레한 생활을 질서정연하게 관리하고 아이의 영양과 교육을 빈틈없이 계획하는 여성이 가진 학습 능력,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은 남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요. 저는 직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터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자신감에 대해서는 나는 좌중을 둘러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3일 후 수라관의 모든 지점은 다시 문을 엽니다. 그때 도시의 모든 언론과 시민대표 여러분을 초대하여 저희의 신메뉴를 무료로 시식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주방을 총괄하며 모든 과정을 라이브로 중계하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의 혀가 판단하게 될 겁니다. 미쳤다. 모두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3일 만에 모든 지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메뉴까지 개발한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 대표조차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죽기 아니면 살기.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즉시 일에 착수했다. 모든 관련 책임자를 해고하고 공급업체를 재선정하고 주방 CCTV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직원들을 재교육했다. 나는 스스로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팽이로 만들었다. 이틀 밤낮을 거의 세웠다. 황 대표는 핏발선 내 눈을 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서연 씨, 그냥 연기하는 게 어때? 이러다 당신 몸이 먼저 망가지겠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안 돼요.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해요. 하루만 더 끌어도 소비자의 신뢰는 그만큼 더 잃게 돼요. 내가 정신없이 바쁠 때 시어머니가 어디서 알아냈는지
내 새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서연, 이 재수없는 년. 우리 집안을 아주 끝장낼 셈이냐. 내 시동생은 경찰에 잡혀가고 내 남편은 이것 때문에 정직당했어. 이제 만족하냐? 행복해?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떼었다. 그녀가 울부짖기를 멈춘 후에야 차갑게 입을 열었다. 모두 자업자득이에요. 너,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집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 잘못한 게 없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그럼 당신의 그 귀한 작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버님 살리려고 만든 약선을 고객 접대용으로 쓸 때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당신의 그 잘난 큰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그가 동생네가 나를 하녀처럼 부리고 우리 집을 창고처럼 쓰는 걸 묵인할 때 나한테 미안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어머님,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시아버님의 생사를 장난처럼 여기고 그분이 마구 드시게 내버려둬서 다시 입원하게 만들었을 때 어머님은 누구에게 떳떳하셨나요?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실랑이 할 흥미가 없었다. 어머님과 다툴 시간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내일 당신 네 가족 모두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계세요. 더 이상 나와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허세를 부리며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김민호가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 그리고 김민준이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심지어 덮어준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겁니다. 그때는 직장에서 잘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이 사이좋게 감방에 가게 되겠죠.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 정도면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적어도 내일 재오픈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였다. 유일하게 예상치 못한 것은 내 남편, 김민준이었다. 그는 정직당한 후 나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도 문자로 욕을 하지도 않았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너무 바빠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당장은 내일의 결전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나는 김민준의 비열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내일 개업식만 기다리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사 홍보팀장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좀 보세요. 김민준 씨, 전 남편께서. 그가 장문에 글을 올려 대표님을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불륜남과 짜고 시댁을 파멸시킨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온 인터넷이 대표님 욕으로 도배됐어요. 우리 회사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렸다. 즉시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눈을 찌르는 듯한 글자였다. 수라간 CEO의 악녀 인생. 클릭하자 김민준이 눈물로 호소하며 흑백을 전도시킨 장문의 글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가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한 남자와 호텔방 앞에서 친밀하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남자는 강동의 이 사장이었다. 그리고 사진의 각도는 극도로 애매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그의 정교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내일이 바로 개업식이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충운을 터뜨리다니 그는 나를 죽이려 작정한 것이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링로우. 나는 그 사진을 1분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김민준, 당신은 정말 딱할 정도로 멍청하군. 이 사진 한 장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틀렸어. 이건 당신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거야. 나는 즉시 홍보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그가 놀랄 정도로 침착했다. 당황하지 마세요. 첫째, 글 삭제하거나 해명하지 마세요. 욕하게 놔두세요.
욕이 거세질수록 좋습니다. 둘째, 모든 언론에 공지하세요. 내일 개업식에 아주 특별하고 충격적인 순서가 있을 거라고요. 셋째, 이사장님께 연락해서 내일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홍보팀장은 영문을 몰랐지만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장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장 변호사님,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입니다. 다음 날 수라간 플래그십 스토어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구경 온 시민들, 내 실패를 보러 온 동종 업계 사람들, 그리고 흥분한 얼굴로 카메라를 든 기자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오늘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민준과 시어머니도 왔다. 그들은 인파 속에 섞여 고소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어떻게 비난의 화살에 쓰러지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십시정각 나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순식간에 야유와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저 여자야. 남편하고 자식 버린 나쁜 년. 어우냐. 멀쩡하게 생겨서는 마음은 왜 저렇게 독할까. 나는 그 소음들을 무시하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오늘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 수라간의 재개업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도 관심이 많으신 줄 압니다. 나는 모든 시선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말했다. 저희의 신메뉴를 맛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민준이 인터넷에 올린 그 불륜 사진이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인파 속의 민준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호텔 복도의 CCTV 영상이었고 매우 선명했다. 영상 속에서 나와 이 사장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사장은 흥분한 채 내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곧이어 한 여성이 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으며 이 사장의 팔짱을 꼈다. 그 여성은 이 사장의 아내, 이 사모님이었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장 부부는 나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며 연신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사모님의 인터뷰 음성이 덧붙여졌다. 박 선생님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시아버님은 아마 그분은 제 시아버님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해주셨어요. 김민준 씨가 올린 그 사진,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박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던 순간이었죠.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으로 선한 사람을 모함하다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민준 씨, 묻고 싶군요. 이 완전한 영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인파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악의적인 비방뿐만 아니라 불법 스토킹 및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도 추가될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네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다. 당신이 장문의 글로 나를 모함하던 그날, 나는 이미 병원에서 종합적인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에 걸친 당신의 정서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내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혼 소송은 이제 단순히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학대로 고소할 겁니다. 내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만들 겁니다. 내 목소리는 힘있고 단호했다. 김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무언가 욕을 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적반하장이었네. 저 남자 진짜 쓰레기다. 저런 인간은 빈털터리로 쫓아내야 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모든 언론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제 사적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라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님을 맞이합시다. 내 외침과 함께 가게 문이 활짝 열렸다.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정갈하게 담긴 신메뉴들을 들고 물 흐르듯 나왔다. 그날 온 도시는 나와 수라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이상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나의 통쾌한 반격에 박수를 보냈다. 수라간의 매출은 이전보다 3배 이상 폭증했고 박서연이라는 내 이름은 완전히 독립적인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랭체이 이혼 소송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완전한 CCTV 영상과 병원 진단서 앞에서 민준의 어떤 변명도 무력했다. 법정에서 그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예전의 오만한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판결했다. 딸의 양육권은 내게 귀속되었고 아파트는 나의 개인 혼전 재산으로 그와 무관하며 일주일 내에 집을 비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그는 내게 5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단위 일간지에 3일 연속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다. 판결문을 받은 순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1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민주는 포기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찾아와 처음으로 저자세로 애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혼하면 안 되잖아. 그는 딸을 무기로 삼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다. 나는 그를 마치 광대처럼 쳐다보았다. 김민준 씨, 그거 알아요? 당신이 가장 역겨운 건 당신의 마마보이 기질도 무능함도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위선이에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딸을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은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했지. 당신 눈에 딸은 나를 올가매고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 더 이상 딸을 핑계 대지 마.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나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법원문 앞에 홀로 남겨진 그는 마치 버려진 게 같았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와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데리고 한때 내 집이었던 곳으로 돌아갔다. 문을 연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을 피하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앉아. 엄마가 물 한 잔 줄게. 그녀는 아마 내가 마음이 약해져 돌아온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옆으로 비켜서며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 속하지 않는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치워주세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뭐 하냐고요? 나는 가방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원 판결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내 집을 되찾는 겁니다. 오늘 안으로 여기서 나가주시죠. 내 집? 이건 분명히 내 아들 집인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그럼 당신 아들한테 똑똑히 보라고 하세요. 이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민준이 방에서 뛰쳐나와 등기부등본을 낚아챘다. 그가 소유자란에 박서연 세 글자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집 살 때 나도 분명히. 당신도 뭐려? 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당신은 그냥 나랑 같이 집 한번 보러 갔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서를 본 적은 있어요? 돈 한 푼 낸 적 있냐고요? 김민준 씨, 이 아파트는 내 혼전 재산으로 전액 현금으로 산 거예요. 당신과는 단 1원도 관계없다고요. 이 비밀은 내가 10년간 묻어둔 것이었다. 나는 이 비밀이 영원히 사용될 날이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결국 이것이 나와 내 딸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갑옷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내가 매정하고 잔인하다고 소리쳤다. 나는 마치 제3자처럼 이소란을 냉담하게 지켜보았다. 마음이 약해지지도 동정심이 생기지도 않았다. 나는 알았다. 그들의 눈물은 나를 위한 것도 이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곧 잃게 될 안락한 삶 때문에 울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강제로 내 집에서 쫓겨났다.
텅 빈 집을 보며 나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고 청소업체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했다. 김씨 집안의 모든 흔적을 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링바, 집에서 쫓겨난 김씨 가족은 임시로 시동생 김민호네 집에서 지냈다. 물론 그때 김민호는 아직 구치소에 있었다. 최유라는 갑자기 들이닥쳐 생활비 한 푼 안 내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예전에 그녀가 얼마나 화려했든 지금은 그만큼 비참했다. 그녀와 민주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싸웠다고 한다. 한쪽은 상대방을 무능한 찌질이라고 욕하고 다른 한쪽은 돈만 쓸 줄 아는 된장녀라고 욕했다. 곧 김민호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배임에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생계수단으로 삼고 자랑스러워했던 수라간도 그를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최유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샤넬 백과 까르띠에 팔찌를 팔아 돈을 마련해 김민호를 보석으로 빼냈다. 하지만 김민호의 요리사 경력은 완전히 끝장났다. 그런 전과가 있는 요리사를 쓸만한 레스토랑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 가족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반면 내 사업은 로켓처럼 솟아올랐다. 수라가는 내 지휘 아래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리미엄 건강식 서비스를 출시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또한 나만의 건강관리 센터를 열어 상류층 고객들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 회사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나도 박 선생님에서 박 대표로 불리게 되었다. 나는 나와 딸을 위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차를 샀다. 딸이 가장 좋아하는 승마와 피아노 레슨을 등록해 주었다. 주말마다 나는 딸과 함께 교회로 나가고 박물관에 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딸의 얼굴에는 웃음이 점점 많아졌고 자신감도 넘쳤다. 나는 그 오염된 집을 떠난 것이 딸과 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았다. 어느 날 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는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인형이 내 차 앞을 막아섰다. 민준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초췌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입고 있는 양복도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후회, 질투, 그리고 불만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서연아.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요.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있어.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당신 부모님 모시고 잘했던 거 생각해서라도, 딸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맹세할게. 앞으로 당신이랑 딸한테 정말 잘할게. 나는 그를 보며 실소가 터져 나왔다. 김민준 씨, 잊었나 본데 우리 부모님은 연금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어서 당신이 부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딸에 대해서는 당신이 정자 하나 제공한 것 말고 딸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죠? 나는 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만 좀 해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온 건 나를 사랑해서도 딸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야. 단지 당신 삶이 힘들어지니까 나한테서 뭔가 더 얻어내려는 것뿐이잖아. 너. 내게 속마음을 들키자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창피함에 분노하며 막말을 퍼부었다. 박서연, 잘해주니까 기어오르지 마.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대단한 줄 알아? 너도 결국 이혼녀야. 아직도 좋은 남자가 너를 원할 거라고 생각해? 누가 나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신경 쓸 일은 아니죠. 내가 차창을 올리려던 순간 멀리서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내 차 옆에 멈췄다. 차에서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남자가 내렸다. 이 사장이었다. 그는 내 차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차문을 열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다 끝났어요?
당신과 아이 데리러 왔어요. 부모님께서 저녁 식사 기다리고 계세요. 민주는 이 사장을 보고 다시 나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더듬거리며 우리를 가리켰다. 당신들. 이 사장은 그제야 그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물었다. 이분은?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중요하지 않은 과거의 인연이에요. 차는 민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그가 돌처럼 그 자리에 굳어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후회,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랭지오. 그 우연한 만남 이후 민주는 한동안 잠잠했다. 듣자 하니 그는 마트에서 물건 정리하는 일을 구했다고 한다. 매일 개처럼 일하지만 월급은 쥐꼬리만 했다. 시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했고 매달 약값만 해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그들 가족은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한 번은 최유라가 어디서 알아냈는지 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주소를 알아내 하원 시간에 아이를 기다리려 했다. 다행히 나는 미리 대비하여 딸에게 전문 경호원을 붙여주고 유치원 측에도 알려둔 상태였다. 최유라는 유치원 정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정중히 쫓겨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즉시 장 변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용 증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즉시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그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내 삶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내 건강관리센터는 도시의 명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내 회원이 되려면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했다. 예약은 이미 3년 뒤까지 꽉 차 있었다. 예전에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댁 친척들은 이제 어떻게든 연주를 만들어내게 건강관리를 받으려 했었다. 나는 일절 만나주지 않았다. 과거에 당신들이 나를 뱀처럼 피했듯 이제 나는 당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환갑이었다. 예년에는 내가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큰 방을 예약하고 모든 친척을 초대해 성대하게 생신을 챙겨드렸다. 하지만 올해는 그녀가 집에서 조촐하게 국수 한 그릇 끓여 먹었다고 들었다. 축하하러 온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세상 인심이란 게 그런 것이었다. 밤에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시동생 김민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형수님, 아니, 박 대표님, 제가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저 부탁 하나만 하려고요. 그는 큰 용기를 낸 듯했다. 어머니 몸이 점점 안 좋아지세요.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쩌면.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엄마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대표님 상담료가 비싼 거 알아요. 제가 할부로 갚을게요. 대표님 밑에서 일하면서 빚 갚을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나는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김민호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내가 매정해서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선의가 그들이 당신을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김민호 씨, 제 시아버님 기억하세요? 내가 덤덤하게 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분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의사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반나절 동안 탕을 고았는데 당신들은 그걸 야식으로 먹어치우고 심지어 배달 족발을 시켜드렸죠. 그때 당신들 중 누가 그분의 건강을 생각했나요? 당신 어머니의 병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함부로 먹고 불규칙한 생활을 한 결과물이죠. 당신들이 직접 그분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요? 늦었어요. 내 시간과 전문성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 김민호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안에 10년간 쌓여있던 울분을 터뜨렸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최유라가 또 내 냉장고를 털고 있었고, 민주는 옆에서 거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또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조용히 참고 있었다. 갑자기 꿈속에 내가 웃었.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계속하세요. 나는 갈게요.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문 밖은 어두운 복도가 아니라 찬란한 햇살과 끝없이 펼쳐진 꽃밭이었다. 나는 큰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1년 후 나는 올해의 뛰어난 여성기업인 대표로 경제채널과 인터뷰를 했다. 진행자가 물었다. 박 대표님, 사업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한 명의 전업주부에서 오늘날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카메라를 보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아마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는 조금 놀란 듯 했다. 사랑이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온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제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딸에게 더 좋은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딸의 롤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여성의 삶에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하는 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이 깊어졌다. 과거에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인간성의 추악함을 깨달았고 족쇄를 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들은 한때 제 인생의 걸림돌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들이 오히려 제 세상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내 말은 수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생 명언으로 회자되었다. 내 사업도 그로 인해 한 단계 더 도약했다. 몇 년이 더 흘러 김씨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합병증으로 중풍을 맞아 반신불수가 되었다. 최유라는 그런 삶을 견디지 못하고 김민호와 이혼해 혼자 떠나버렸다. 민준과 김민호 두 남자가 마비된 노모와 산산조각 난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 한 번은 내 운전기사가 주유소에 갔다가 민준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낡은 중고 승합차를 몰고 있었고 차에는 가전제품 수리라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고. 기사는 그가 실제 나이보다 최소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도 아마 내 차를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기름을 넣고 떠났다고 한다. 나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마음에는 미움도 복수심의 쾌감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와 나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내 세상에는 꽃과 박수, 나를 사랑하는 딸,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반면 그의 세상에는 후회와 엉망진창인 현실만이 남아있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악담을 퍼붓거나 철저히 짓밟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이다. 내가 그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섰을 때 그가 내게 줬던 모든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삶이 가장 공평한 지점일 것이다. 무엇을 심든 결국 그대로 거두게 된다. 결혼 생활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자 과거와의 가장 멋진 작별 인사일 것이다. 인생의 길은 아직 길다. 행복은 결국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